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3개년, 4개년 뭐 판례를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빼고 막 해도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16년 10월 것까지 저번 달 것까지 했는데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저 책을 완비가 오늘 이제 저기 출판이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내일 이제 물권하고 그다음 민소법 친상 민소까지 해서 하고 이거 일단 요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그 제본으로 나갔으니까 막 연습을 하고 마지막 날 책으로 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식 책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지금 시험 이제 한 2달 남았나요, 여러분들? 2달 남았으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나머지 기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남은 강의가 그 이제 판례하고 이제 뭐 다음 주인가 중간에 이제 뭐 핵심 체크 매년 하는 그건데 차이가 별게 없어요. 이거는 3년 하는 거고 핵심 체크는 모든 걸 하고 그 차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차이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공부 많이 해왔으면 남은 그걸로 기본서로 하고 이것만 보충을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매년 하는 게 그 이제 법전협 모의고사에 올해 한 거 6월 그러니까 6월 8월 10월 그거를 한번 한 일주일 정도 잡아서 쭉 풀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풀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남은 기간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잘 기본 이제 2달 남았다 하더라도 이 안에 한 3회독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한 3회독 이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만의 기본서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무기를 하나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8법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전날 다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 계속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 하여튼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마지막 볼 수 있는 무기를 꼭 하나 뭐 기본서든 사례집이든 무슨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요약집이든 판례집이든 뭐 하나를 확실하게 챙겨서 그 하여튼 시험장 들어갈 때 그것도 캐리어에도 막 가방에 가득 채워서 이렇게 가는 우를범하지 말고요. 딱 한 것만 가져가서 하여튼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붙을 확률도 많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책에서요 거기서 이제 바로 민총부터요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빨리 하여튼 뭐 어떤 구조 어떤 저기든요 민법이든 민소법이든 지금 하는데 지금 그 구조 계속 얘기했지만 근거 규정하고 지금 여기서 항변인데 지금 민총은 항변이란 말이에요. 그죠? 민총은 항변 규정이다. 그리고 근거 규정은 이제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청이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채총과 이제 채권적 청구, 채권적 총론, 채총, 채각하고 여기는 물권법이잖아요. 그죠? 물권법. 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별개 법역이 이제 친상이고 요거와 다른 게 친상이고 계속 하고 그다음에 민총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민총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신의칙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다음에 대리 그다음에 조건 기한 소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무효와 취소 조건 기한 대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게 민총은 제대로 하려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판례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저기 지금 한 게 2013, 16년 이제 10월 거까지 판례 공부에서 나온 것까지 해놨는데요. 그래서 3개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4개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 것까지 하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거기 이 페이지에서 관습법에 관한 판례 2015년 판례인데 그거는 뭐 그냥 눈도장 한번 찍어놓기만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일단 현행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보속 없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누가 상속하느냐? 그래서 처냐 아니면 망인의 그 밑에 사실관계 보면 아버지냐 이렇게 됐는데 판례가 그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일 땐 처가 상속하는 걸 봤다. 이거는 뭐 쉬운 논점이니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구성은요 이렇게 어떻게 해놨냐면 그러니까 이제 판례 요지를 최대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판례에서 이제 거기서 판례 정리 뭐 비교 판례라든지 다른 거랑 비교한다든지 그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례는 이런 걸 많이 실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라고 그래서 예상 지문이죠. 예상 문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판례 요지에서는 일단 판례 요지는 다 맞는 지문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상 지문은 될 수 있으면 다 틀리는 지문으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랑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회독 그냥 2번 정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이게 오도 되고 X도 되고 그러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예전 책들을 보면은 오도 있고 X도 있고 그러면 밤 중복도 되고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거의 다 틀리는 걸로 해놨으니까 그리고 줄침 부분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그 판례하고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은 2번 정도 이상은 스킵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 사실관계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3번 예상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지문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현행민법 시행정 호주안이 기혼의 장남이 직계보수 없이 사망했다. 그 재산은 망인의 직계 존속인 아버지가 상속하는 우리나라 관습이다. 이렇게 되면 틀린 지문인데 거기 망인의 직계 존속 아버지 줄친 거는 그 후에 판결 유지에 처가 상속하는 거는 대비해서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편에 걸쳐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2번 보는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볼 것.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의 신의칙. 거기서 2013년 8월 사정 변경으로 이후로 계약 해제인데 이건 뭐 책에 다 나오는 거죠. 사정 변경으로 해제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일단은 거기서 첫 번째 줄침 부분이 거기서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 예견할 수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고 이건 다 외우죠. 그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을 거. 그다음에 구속력을 인정 현재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되면은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이제 인정이 되는데 거기 2번에요. 판례 의미. 그래서 종래 판례는 매매 계약 같은 일시적 계약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 2007년 판례부터요. 거기서부터 이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예외로. 그래서 이제 2014년 판례에서 확인하는 판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의미 들어가 있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본 대로 그렇게 해서 거기 예상 문제에서 봐보세요. 그러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인정.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란 계약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만이지 주관적 뿐만 아니라 주관적 사정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에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 그거는 사정 변경이 저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정 변경을 했던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이죠. 객관적. 이렇게 그냥 딱 특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관적 사정은 안 되고 계약이 기초가 아니었던 것도 안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은 사정변경 원칙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나오면은 거의 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정변경 해제 요건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한번 정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확정 판결은 강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이거는 민소법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죠.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에서 판결의 편취하잖아요. 판결의 편취. 그래서 법원을 그러니까는 법원을 기망을 했다. 그죠? 기망을 해가지고 변론이 종결이 되고 판결을 편취하죠. 판결을 편취해가지고 이 편취된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신청하죠. 강제 집행 신청.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법의 신의칙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강제 집행 신청을 했을 때 이걸 막는 소가 뭐냐? 청구 이해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민사소송법 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요걸로 이제 막을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청구 이의소는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 이전의 사유인데 이전의 사유는 청구 이후의 사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변종 이후의 사유만 되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편취된 판결로 강제 집행 신청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보죠. 그죠? 권리남용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신의칙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신의칙에 반한다. 그죠? 이거랑 연결이 돼. 그러니까 강제 집행 신청한 게 이게요. 강제 집행 신청한 게 권리남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권리남용이라는 걸 특정해서 절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 편취된 판결 그러니까 편취된 판결에 의한 판결 편취 그러니까 여기에 편취된 판결에 의한 채권이요. 그거를 피보전 채권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이걸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채권자 취소 소를 제기하는 것. 그죠? 이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원칙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렇다면은 3번에서의 확정 판결의 강제 집행 권리 남용. 강제 집행이 권리 남용이에요. 알았죠? 확정 판결이 그게 아니라 강제 집행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요건하고, 그다음에 저 편취된 판결금 채권, 피보전 채권을 사용이 취소할 수 없는 건데, 그 판결 1번의 판결 요지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확정 판결의 권리라도 신의 성실에 쫓아 행사돼야 되고 판결에 기한 집행에다 표시를 해놓고요. 그게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집행체면 청구 이해소. 그러니까 그 민소법적인 거죠. 이거는 딱 공식처럼 돼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를 청구 이유 사유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걸 청구 이유 사유로 삼는다. 이렇게 변종 뒤 사유잖아요, 이거죠. 변종 뒤 사유니까, 그죠? 이건 변론 종결 뒤 사유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이게 권리남용,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서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사례형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네 번째 줄 확정 판결은 집행이죠. 집행이 권리남용이에요. 그래서 현저히 부당하고 거기 밑에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에서 용인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현저히 부당, 뭐 정의에 반하고 그다음에 용인할 수 없고, 이런 것들만 키워드만 계속 얘기하지만요. 지금 그 수도 없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강평도 하고 그러지만 계속 얘기하는데 답안지에 꼭 써야 될 키워드가 있는데 꼭 보면 요거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러니까는 이것만 쓰라는데 이것만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책을 읽을 때 아예 빨간 사이펜 같은 거를 키워드를 그냥 딴 거 다 몰라도 그냥 그것만 쓰겠다 하는 거를 지금부터라도 많이 8과 과목이잖아요. 전부 다 하여튼 잘 체크를 해서 거기서도 권리남용이다. 그럼 거기서 현저히 부당하고, 그죠? 정의에 반하고 용인할 수 없고 이런 것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그 같은 확정 판결은 저기 집행 권리남용의 청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밑에 줄 그런 판결금을 피보전 채권, 이제 이건 이제 편취 판결의 판결금을 피보전자 채권 취소 원칙 허용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관계에서는 거기 이제 요건데 여기 예외적으로 이제 예외가 아니라 이제 채권자 편취 판결이 아니라는 걸로 해서 채권지 가능하다는 사례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사실관계에서 갑이을로부터 의뢰 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양도받아 병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데 이제 병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정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자 갑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정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서 누구에 된 거니까 의뢰병에 대한, 그죠? 의뢰병에 대한 채권을 갑이 채권 양도를 받았고, 그죠? 채권 양도를 받았고, 그 사실 이거는 사례형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처음이니까. 병이 이제 양수금 청구, 그죠? 양수금 청구해서 소재기에서 얘가 승소 확정됐다는 거죠. 승소 확정이 됐고, 근데 얘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한테 빼돌리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이거를 피보전으로 해서 요거를 사행위로 해서, 그죠? 사행위로 해서 얘한테 갑이 이제 채권자 취소소를 제기했겠죠, 그죠? 채권자 취소소를 제기했다. 이랬을 때 이 확정 판결의 양수금 채권이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피보전 채권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편취 판결이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는 단순한 그 소송 신탁에 해당해 무효라 보인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그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눈도장만 찍어놔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실관계. 뭐 그다음에 3번 비교 판례에서는 이것도 민소법적 지식인데, 이 판결을 편취했을 때요. 이 편취 판결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여러분 민사소송 보세요. 기억해보세요. 편취 판결이 그 판결의 효력이 무효냐 유효냐인데, 무효설 유효설 대립되지만 판례는 무효 정도는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효다. 왜냐하면 재심 사유가 있고 저기 법적 안정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컨대 갑의을한테 이렇게 뭐 대여금 청구를 해가지고 판결 승소 확정돼서 판결을 편취를 했다. 승소 확정돼서 판결의 편취. 이걸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죠? 기마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돈을 줬다. 뭐 1억을 줬다. 그렇게 됐을 때 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고, 그죠?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고, 불법 손배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 민소법적인 지식인데, 그럼 승소 확정됐으니까는 이제 기판력이 발생하죠, 그죠? 기판력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하느냐, 기판력이 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부당이득은 모순관계로 작용을 해요. 모순관계로 작용을 한다.
작용한다. 이렇게 되니까는 작용하니까 부당이득은 청구를 못해요. 이게 이 기판력이 발생. 그러니까 기판력인데 왜 발생했냐면 유효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죠? 기판력이 발생되려면 확정된 종구 판결에서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한 판결이니까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작용을 한다. 따라서 모순관계 작용하니까는 이거는 못해요. 그렇지만 불법 손배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판력이 작용을 안 한다고 보죠.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손배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건 완전히 민소법적인 지식인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판결에 편취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는 기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부당이득 그거는 부정한다. 그렇게 해서 왜냐면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이렇게 확정 판결이 재심매수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왜냐면 편취 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모순관계로. 그다음에 불법행위는 근데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제집행 권리남용 불법행위 구성한다. 다만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불법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안 되는 예외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민소법 가서 하고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을 것 알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상 문제는 이제 그 안 되는 사유를 쭉 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 판결의 권리남용의 청구에서 집행을 구할 수 있는 정도라면 확정 피부전 채권을 행사는 허용된다. 그럼 허용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도 그 사실관계에서 줄진 부분만 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채권의 소송 신탁의 무효이므로 채권 행사 허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허용되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3번도 이렇게 그런 그 맨 밑에 줄 권리남용 확정 판결 그 다음에 그 확정 강제집행 채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청구를 할 수 없는데 부당이득은 안 되지만 불법행위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이제 문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판례 요지를 확실하게 하면 밑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2번 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4번에서 이게 이제 최근 하여튼 그래서 신의 측에서 최근 나온 판례가 거의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2013년 이후부터.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근로자 이건 책에 다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근로자가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신청한 추가 법정에서 추가하는 것 신의 측에 반하는지 여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요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판결 요지를 보면은 이렇게 근로기준법이요, 그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잖아요, 그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따라서 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협의를 해요. 노사 간에. 위반한 협의를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협의에 반하는, 그죠? 그러니까 협의에 반하는, 협의를 해놓고 협의에 반하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협의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 협의에 반하는 주장은 그러니까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죠.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그러면 자기가 위반하는 협의를 해놓고 무효라고 주장하니까 이건 신의 측에 모순금지에 걸리잖아요. 그죠? 신의 측에 반한다. 그렇지만 이건 강행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거니까 위반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의 측하고 강행규정 이 주장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하니까 주장을 못하고 그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어떤 게 우선해요? 강행규정이 위반이 우선하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원칙 그렇게 해서 원칙의 신의 측에 위반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이 판례가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예외를 인정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너무 신의 측이 현저히 반할 정도면 신의 측 위반이다. 이렇게 나온 거의 하나밖에 없는 판례인 것 같아요. 위반에 해당하는 예를 인정한 요 판례 거의 요거 한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의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법전에 보세요. 이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판결 요지의 첫 번째 원칙적으로 그전 노사합의 근로 강행규정 위반 무효인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강행규정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게 된다. 그래가지고 주장할 신의 측 위반된다고 할 수 없지만 예외. 그죠? 거기서 그래서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외요. 그 신의 측을 우선 적용하여 하는 것을 수긍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하는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신의 측 위반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예외를 그게 인정한 거의 유일한 판례라서 이게 선택형에서 지문으로 잘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얘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예를 한번 읽어보는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가 뭐냐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서 점 1번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런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오른쪽 노사 강행규정인 근로기준 위반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포함해가지고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신의칙이 위반되지만 거기 점이 예외적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죠. 이렇게 노사 간에 그렇게 회사는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고 뭐 이래서 신의칙이 현저히 반한다. 그래서 그거만 사실관계만 잘 도장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예상 문제도 거기서 이제 그 쭉 읽고 밑에 그 근로기준법 좀 맨 밑에 추가 법정 청구는 언제든지 신의성실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죠? 언제든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외 판례 그거 딱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해 놓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나와서 권리의 주체. 그럼 신의 측에서 이제 당사자죠. 당사자 파트너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리 능력하고요, 그죠?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2013년 이후 판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없으니까 여기는 빼고 그래서 법인 파트에만 좀 판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법인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래서 법인 파트 1번 학교법원의 이사의 심의 의결 없이 학교 재산의 취득 처분 행위나 관할청 허가 없이 의무부담한 행위의 효력 이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 효력규정이니까 다 무효겠죠. 그 다음에 학교법원이 의무부담 행위를 추인한 경우 효력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가지고 법인 문제 법인 그래서 사립학교법 그러니까는 그건 여기에 걸리죠. 이제 당사자 목적이다. 목적에 대해서는 화가적사인데 의사표시는 107, 108, 109, 110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신 분은 수도 없이 했을 텐데 이 구조를 활용을 안 해요, 보면은.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해요. 이렇게 하도록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사립학교법 또는 새마을금고법 뭐 많이 사례설 나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는 거기에서, 그 법에서, 그죠? 여기서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이죠.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은 이걸 위반이잖아요. 효력규정 위반. 위반한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는 무효죠, 무효, 그죠? 무효.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부분들이요, 그죠? 여기서 권리능력 없다, 무효, 의사능력 없다, 무효, 행위능력 취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격 전부 다 무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무효들은 절대적 무효죠, 여기서 절대적 무효, 그죠? 절대적 무효니까는 이거는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표대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표현 대표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된다는 것. 그죠? 이건 언제나 무효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죠. 사립학교. 이거는 기존 책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거기서 이건 뭐 목차만 봐도 충분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사립학교법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이다. 따라서 거기서 이사의 심의 결의 없이 재산 처분 행위도 무효고 절대적 무효, 관할청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도 절대적 무효고 추인에도 효력 생기지 않고, 그죠? 이거는 한번 확인하는 그래 2016년 판례라서 그죠? 2016년 판례라서 확인하는 판례로 책에서 확인할 거 알았죠?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이제 그러면은 그 2번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업무 집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와 감독청 허가 없이 타인에게 금원을 차용하거나 의무부담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사용자 책임 이것도 기존에 다 있는 이론이죠. 이것도 2016년 판례라서 해놨는데 예컨대 뭐 갑법인이 있고 여기 을 대표가 있고 뭐 병원 피용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표 기관이 이제 타인한테 그죠? 뭐 이제 타인이 제3자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죠? 손해. 이랬을 때는 법인은 35조 책임을 지죠. 그죠?
대표는. 그 다음에 피용자가 제3자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랬을 때는 35조가 아니라 756이죠. 그래서 756 법인 책임, 사용자 책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이론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굳이 뭐 새로운 판례는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하는 판례. 근데 2016년이니까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죠? 이거는 다 쉬운 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있고 내용은 안 읽어도 되겠죠? 되는 거는. 그 다음에 거기 2014년 판인데 학교법인이 아니죠. 그냥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없이도 해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상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진다 이렇게 되는데 예, 그냥 이거 한번 눈도장 찍어놓는 정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판결 요지에서 법인과 이사의 법률 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다. 위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임. 그다음에 위임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임은 원래 해지 사유가 인정돼 첫째 정당한 이유 없어도 누구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거하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는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해지는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만 손배 책임을 해줄 뿐이죠. 그래서 그 예상 문제에서는 법인과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해지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는데 손배 책임만 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런 거 정리해놓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그래서 그 정도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죠. 2016년 판례는 확인 기존의 이론을 판례 이론을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비법인 사단 교회가 총유 재산에 대한 보존에서 소송 행위를 하는 경우 교인의 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에 정한 절차를 거쳐 이것도 기존에 있던 이론이죠. 여러분들 책에 다 있는 거니까 비법인 사단은 이게 비법인이다. 그죠? 비법인이고 뭐 을대표다. 뭐 병가했다. 그랬을 때 병이 이제 보통 이거 구조도 갑한테 비법인한테 청구를 했을 때 그죠? 그러면 대표행위가 비법인한테 했을 때 그랬을 때 법인도 그렇고 비법인도 그렇고 일단은 권리능력 그죠? 권리능력 벗어난 건 책임이 없고 권리능력 내 행위해야 되고 권리능력이도 대표권 그죠? 대표권 벗어나면 안 되고 대표권 내 행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익을 도모하고 법익을 도모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거기서 그 비법인 사단의 대표기관이 대표권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그죠? 이거는 비법인 사단의 재산관계는 총유이기 때문에 그죠? 총유이기 때문에 규율이 276조로 규율을 하죠. 그죠? 1항 그래서 저기 처분행위 그죠? 처분행위, 처분 변경행위, 관리행위 그죠? 그다음에 보존행위까지 다 적용이 되죠. 왜냐하면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총유에는 없어요. 그죠? 공유나 저기 합의에만 있고 총유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적용이 된다. 다만 적용이 안 되는 게 채무부담행위죠. 이런 것도 딱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채무부담행위는 적용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저기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 따르고 없으면 총회 결의를 요하죠. 총회 결의를 요한다. 결의를 요하죠. 그죠? 따라서 이런 행위가 처분행위, 법률행위, 관리행위, 보존행위가 이런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소재기 그죠? 소재기 할 때도 총회결을 반드시 요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라면 그래서 총회결의가 없으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고요. 없는 상태에서 하면 소재기는 어떻게 돼요? 소재기는 소각하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무효 소각하. 그죠? 이렇게 이거는 비법인 사단의 전형적인 이론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쯤 저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기존의 이론 그대로 확인하는 정도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총회결을 당연히 거쳐야 되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판결 요지는 뭐 책에 있는 거니까 정리해보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번 본판례 의미에서 그래서 교회는 비법인 사단 재산 총유 이런 거 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공유물 보존의 265조 단서 그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용될 수 없고 276조 규정에 따라 서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따라서 보존행위에서 소송행위를 하거나 법률행위를 하거나 소재기를 하거나 다. 그래서 비교 판례 이건 민소법이죠. 그래서 비법인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는 소송도 그래서 이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 없다. 당사자 능력 파트에 나오죠. 당사자 능력 파트에서 명전이에요. 그죠? 명의로 할 수 있고 전원이 할 수 있고 그죠?
일부는 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명전일 파트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명의로 할 수 있고 전원이 할 수 있고 일부는 안 되고. 그죠? 이거는 아주 유명한 판례니까. 그 다음에 예상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이건 뭐 법인안에 사든 교회 총회자 보존회의 소송하니까 265조 단서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틀렸고 거기가. 그 다음에 2번 비법인 총회재산 보존회의 소송은 총회 결의를 거친 경우 사단의 구성인이 할 수 없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소각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보고 이건 저 책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교단의 내부 관계에 대한 사항이 법인은 사법시전의 대상이 이것도 민소법적인 건데요. 어쨌든 일단 교단의 내부 관계는 사법시전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억.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서요. 두 번째 줄, 그 끝부분, 줄친 부분이요. 교단이나 지교의 일반 국민에서 권리 의무와 법률 관계 관련해. 그러니까 그 교회라도 그죠? 사법적 법률 관계에 관련돼 있으면 당연히 이건 사법시전의 대상이 되겠죠. 그것이 아닌 이상은 교단의 자율적 보장을 위해서 사법시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건 한번 읽어보는 거 정도로 해서 밑에 사실관 예상 문제 한번 보세요. 안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6번이 좀 그죠? 6번 이거는 저기 책에 제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없어가지고요. 이거를 그냥 보충을 해놨는데 인위적 조직을 거친 성립된 종중유사단체의 회칙 등에서 공동선조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을 한정하고 있는데 그 사정만으로 회칙이 무효로 되는지 해서 무효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종중유사단체 그게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러니까 종중 구성원 이거는 유명한 판례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종래 판례는 그죠? 종래 판례는 종래 관습법이죠. 관습법. 관습법은 성년 남자였죠. 성년 남자. 근데 이게 종래 관습법이 효력을 상실했죠. 이게 효력 상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악성이 약화돼가지고 헌법규범을 최상의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해서 효력이 상실되고 조리에 의해서 보충이 됐는데 조리에 의해서 성년 남녀로 보충이 됐다. 이건 여러분들 뭐 맨 처음에 옛날 판례 그죠? 이건 유명한 판례고. 근데 이제 종종 유사단체에서 구성원을 그죠? 이 구성원을 종중유사단체 구성원을 성년 남자로 정한다. 이것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일단 제 책에 빠져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정도. 예, 그래서 그 밑에 비교 판례는 유명한 판례니까 거기서 먼저 1번 판결 요지를 먼저 보면은 거기 종중유사단체는 목적 기능이 고유한 의미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차이점은 첫째 거기 공동선주 후송 일부의 인위적 조직을 거쳐 성립되는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 그러니까 종중유사단체는 인위적이에요. 사람들이 일부러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종중은 세 번째 줄 자연 발생적 종죽집다. 이거랑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인위적이냐 자연 발생적이냐.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네 번째 줄 따라서 종중유사단체는 네 번째 사적자 지원직 결사자에 따라 구성원 자격이나 가입 중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밑에 점 2번 그러한 종중유사단체 회칙교회 종중선주 후손 중 성년 남자 그러니까 남성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 두 줄 내려가서 중간에 그런 회칙규약이 양성평등 헌법 11조 민법 103조에 반하지 않는다. 유효하다. 그죠? 그래서 그 차이점 한 번만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밑에 판례 비교 판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건 거기서 본 대로 종중 구성원에 대한 종래 관습법 효력 상실됐죠. 종래 관습법 성년 남자는 효력이 상실됐다. 그죠? 전체 헌법 최상위 규범 전체 법질서 그러니까 헌법의 양성평등에 반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밑에 목차 한번 보겠어요. 동그라미 2번 종래 관습법 효력 상실 성년 종중 구성 자격은 조리에 의해서 성년 남녀로 그죠? 성년 남녀로 조리에서 보충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이때 성년 남자에게만 보상금을 분배하게 된 결의의 효력. 이렇게 되는 것은 거기서 본 대로 종래는 성년 남자만이니까 분배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성년 남자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년 남자한테는 분배를 하고 성년 여자한테 안 주는 이런 결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거기 이런 거는 거기 쭉 읽고 맨 밑에 줄 그래서 두 번째 줄 그렇게 성년 남자 종중하면 소용보상을 분배한 결의는 종중인 여성들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 본전에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요게 이제 3번, 4번 집어넣은 거는 옛날 판례지만 이게 작년 사법시험 출제 문제라서 확인하는 차원에서요. 여기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종원의 다음 페이지 보상금 지급 청구. 그러면 보상금도 총유재산이잖아요. 그죠? 보상금도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보상금. 보상금을 분배하는 거. 분배하는 보상금은 총유재산이고 분배는 처분행위란 말이에요. 그죠?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총회결의를 요하죠. 그죠? 그 총회결의 없으면 무효가 되겠죠. 이 공식에 따라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음 페이지에서, 종중재산은 총유다. 총유물인 토지 소유보상 분배는 처분행위다. 따라서 276조에서 결의를 요한다. 따라서 세 번째 줄 분배 결의가 없으면 분배 결의가 없이 처분행위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분배 청구할 수 없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맨 첫 파트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정리해 본다. 그래서 그 예상 문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이한 것만 하고 이제 안 읽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말만 다 해놨으니까 안 된다는 표시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이요. 그러면 종중유사단체에 관한 판례가 또 하나 나왔는데 2014년 판례로서 그거는 목차 정도만 보면서 쭉쭉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결여했다. 이렇게 개최된 종중청의 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러니까 종중의 본질적인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런 결의는 무효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리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일정한 일시 장소에 정기적으로 회업하여 종중의 대소를 처리하고 이로 미리 정해져 있었다. 그랬때 소집 통지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중청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이때 종중 결의는 유효하다고 봐요. 항상 매년 일정한 장소에서 일부 사람만 모이기로 했을 때는 일부 사람만 일부 종원한테만 거기 통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안 된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러한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에 관한 절차의 법리 종중유사단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그냥 읽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그 판시 사항만 딱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여러분들이 그 종중유사단체에 대한 판례 그거만 한번 두 개만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그 정도, 최근 나온 판례는, 하고,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가겠어요. 이제 법인. 그래서 이제 목적이죠. 이제 당사자 끝났고, 목적 파트에서 확정, 가능, 적보, 사실상 요게 파트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은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하죠. 법률행위 해석. 그렇게 해가지고, 2015년 판례 첫 번째 나온 게,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했다. 그러면 의사표시 해석 방법은, 그럼 처분 문서는 민사항법에서 나오죠. 그죠? 그 법률행위 그 문서에서 이루어진 거. 그래서 형식적 증거력이 있고 실질적 증거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 해석 방법 및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상 책임을 공평 및 신의 측과 같은 일반 원칙에서 제한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 판결 요지를 보면 계약 당사 사이에 어떤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헌의 객관적 의미 명확하다면 문헌대로의 의사표시와 존재의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예, 명확하다면. 그래서 문헌대로 의사표시 존재의 내용을 인정하는데 이게 민사소법으로 하면 실질적 증거력이잖아요. 그죠? 실질적 증거력. 문서에 기재된 법률행위 내용과 그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힘이잖아요. 그죠? 실질적 증거력. 이거 처분 문서는 실질적 증거력이 있다. 이렇게 바로 인정이 되죠. 사실상 추정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뭐 별로 저기고 그래서 문헌의 객관적인 달리 해석할 때는 당사법은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몇. 그리고 채권자의 권리 행사 신의 측에 비춰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죠? 그대로 따라야 되고 예외적으로 신의 측에 반할 때는 그죠? 신의 측에 반할 때는 신의 측이 현재에 반한다 이랬을 때는 그대로 안 따라도 된다는 의미니까 이렇게 해서 신의 측에 제한될 수 있다는 거 예외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신의 측은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 제한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그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는 정도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판결 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도 그대로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처분 문서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예외적으로 신의 측에서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밑줄 치 뭐 부정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허용되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최근 판례라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예금 명의자가 아닌 자. 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예금 명의자와 제3자 사이 예금 반환점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금죄로 전제로의 거래 자체를 처리한 것이 적법한 것인. 이것도 책에 있는 거죠. 이거 다 책에 있는 거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갑이 돈을 내는 출연자다. 확인만 해보세요. 출연자고 그 다음에 예금 명의자다. 예금 명의자. 이것도 결국은 예금계약서는 이거 지금 처분 문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이 있다. 은행. 그래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원칙적으로 예금 명의자죠. 원칙적으로 금융실명자에서는 실명하게 되기 때문에 예금 명의자고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출연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긴 두 가지 요건으로 은행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를 계약 당사자로 하기라는 계약이 합의가 있어야 되고 종래판에는 합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예금 명의자로 된 것은 예금 명의사는 처분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릴 만한 그죠? 그래서 뭐 그거 있잖아요. 충분하고도 그다음에 명확하고도 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뭐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명구객 보통 앞잡다서 하면은 이런 증거가 있어서 이 예금계약서의 처분문서의 증거를 깰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이게 판례가 변경돼서 이게 보충이 돼 있죠. 그죠? 이 정도는 됐다. 따라서 이럴 정도가 아니면 예금 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해가지고 처리한 것은 당연히 적법하겠죠. 따라서 불법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불법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적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취지니까 이건 여러분들 책에 있으니까 그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밑에 판결 요지 금융실명제 예금주 원칙 그래서 예금 명의자와 출연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오른쪽 그다음에 내부적 관계없이 일단 예금 명의자 오른쪽 첫째 줄 예금주를 전제로 예금 거래를 처리하면 되고 이러한 금융기관은 적법하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관련 판례는 원칙적으로 예금 계약 당사자죠. 예금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예금 명의자다. 그 목차만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보면 예외적으로 출연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데 거기서 보면 요건처럼 제시하고 있죠. 판례가 점 1.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의 예금 명의자와 이 예금 계약을 부정하면서 예금 명의자 예금 반환점 배제하고 점 2. 출연자 등의 예금 반환점 기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합의가 있다. 옛날 판례는 그까지였죠. 그런 다음에 판례가 변경돼서 3을 추가했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예금계약서 이게 처분문서란 말이에요. 그죠? 증명력을 번복하게 충분할 정도로 그 다음에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 객관적 충명구객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사령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았죠? 사령이 나왔을 때 충명구객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 깨트릴 만한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도 마찬가지 반대말로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예상문제 거기서 그래서 거기 1번에서는 세 번째 줄 예금 명의자를 예금주로 처리하면 금융기관에게 적법함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라 보호되고요. 그렇게 하고 동그라미 2번도 예금 명의자는 출연자를 예금계약 당사자로 보려면 쭉 읽고 기속시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의사 합치에다가 충명구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것까지 해서 이거는 확실히 정리해 놓을 것. 사령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거기서 2014년도 판례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형식상 주채무자로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그러니까 이거 차명대출이죠. 차명대출 제3자가 연대 보증인에 대해서 주채무 구상 여기 구상이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구상 쪽이죠. 그러니까 연대채무, 보증채무, 뭐 공동보증 나오고 막 나왔을 때 그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차명대출이요. 차명대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 이제 명의 대여자고 그죠? 명의를 대여해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을이 명의 차용을 해서 돈을 꿨죠. 명의 차용. 그 다음에 여기서 병은행이다. 병은행. 그래서 이제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차명대출이죠. 그래서 차명대출.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계약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여기서 이제 계약서는 각각 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계약서는 각각 병.
갑이 채무자고 병 둘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채무자고 얘는 채권자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차명이죠. 얘가 명의를 차용해서. 그래서 판례 보면 얘는 형식적 주채무자라고 그러죠. 여기 형식적 주채무. 얘는 돈은 얘가 다 갖다 썼으니까 형식적 주채무자고, 그 다음에 얘는 돈을 갖다 썼으니까 실질적 주채무자다. 이렇게 용어부터 잘 정리해 놓고요. 마지막 할 때.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얘는 채권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보증, 그러니까 정이 연대 보증을 했거나 또는 물상 보증을 했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러면은 첫째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병이 여기다 변제를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얘가 변제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대신 변제했으니까 구상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구상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 그러면 정의,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했다. 변제했을 때, 그러면 얘가, 그럼 누구한테 구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대신, 보증인은 구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이 을한테 구상을 할 수 있느냐, 갑한테 구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의 변제, 그러니까 물보나 연대 보증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이 갑한테는 구상을 못하죠. 구상을 부정한다. 형식적 주채무자. 다만 예외적으로 정이 갑한테 구상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나죠. 그 요건을 외우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왜냐면 정이 갑이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신뢰를 했고, 그죠? 신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보이는데 얘가 귀책이 있고, 그죠? 이 두 가지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은 구상을 할 수 있다. 돈을 을이 다 갖다 썼어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요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거를. 예,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거기 판결 요지에서요, 거기 금융기관 대출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그게 이제 갑이라고 보면 되겠고, 다른 연대보증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때, 그죠? 원칙적으로 부정인데 그가 쭉 읽고 세 번째 줄 보면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나, 그러니까 실질적 주채무자한테는 당연히 구상할 수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정이 누구한테, 을한테는 당연히 구상할 수 있어요. 이제 구상이 가능한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얘한테 할 수 있는 거는. 그죠? 이제 그래서 명의 대여자한테 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한 거기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책임 이행 연대보증인에 대해 당연히 구상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외에서 연대의 제3자가 실적 주체 믿고, 첫째 신뢰, 그 다음에 그 밑에 그와 같이 믿는 제3자의 귀책, 두 가지요. 신뢰와 귀책. 뭐 하여튼 외관이론처럼 돼 있어요. 외기신. 그래서 그때 책임 부담하는 거 타당하다 보였을 때는 구상 의무가 있다. 그래서 신뢰와 귀책 그거만 쓰면 되고, 이거는 물보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연보, 물보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비교 판례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판례들이 여기 구상이 계속 나오는데,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경우는 지금 본 판례고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이에요.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명의 차용자가 변제를 했다. 얘가 변제를 했어요. 얘가 변제를 했다면 얘한테 당연히 구상을 못하겠죠. 이거는. 그죠? 그저 자기가 명의 차용, 자기가 돈을 다 썼잖아요. 실질적 주체자라는 건 자기가 꺼서 자기가 썼으니까 구상 못하겠죠. 근데 얘가 변제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당연히 구상이 가능하겠죠. 이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 거기서 점 1, 명의 차용자, 을이 은행 대출금 변제하더라도 형식적 주체무자 명의 대여자 갑한테 구상할 수 없고, 점 2번에서는 다음 페이지 명의 대여자가 그래서 저기 변제했을 때는 차용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다 그 책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차명 대출에 가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물상보증인 문제였는데 판례가요. 2014년 물상보증인 판례라서 이렇게 돼서 구상 쭉 읽고, 연대보증인은 그런데 그 밑에 줄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물상보증인이 제3자가 실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변제했고 신뢰를 했고 귀책이 있다. 이랬을 때 제3자 주채무로서 구상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그건 틀린 지문이죠. 물보나 연보나, 그죠? 똑같은 이론이라는 것. 알았죠? 물보나 연보나 똑같은. 확인해놓고, 그 다음에 적법. 그 다음에 학과적사에서 적법이죠. 이제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뭐예요?
여기 금방 했지만 이거는 위반했으면 뭐야? 강행규정 위반했으면 법률행위 무효인데 그건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표대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돼. 이거 확인한 판례야. 이거 확인한 판례. 그래서 2015년 판례죠. 16년 참 최근 판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저는 틀로 딱 외우면 돼요. 그래서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정족수 유효한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인지 당연히 무효해. 절대 무효. 그러니까 그 말은 표현 대리나 이런 게 인정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선이 무과실이라도 무효다 이런 뜻이고 이는 강행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과반수보다 가중된 정족수행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 결의 없이 제한한 결의도 마찬가지 그대로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는 강행 규정이 유추 적용돼도 절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그죠? 강행 규정이 유추 적용돼서 무효. 유추 적용돼도 무효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알았죠? 거기 쪽으로 해서 보고 그래서 그 판결 유지 동그라미 1번 계약 체결 요건을 강행 법규 위반한 경우 무효 거기다 써는 절대적 무효 이렇게요. 따라서 그 밑에 상당히 선이 무과실이라도 107조 1항 단서 비진의 의사표시나 표현대리 116조 적용될 수 없다. 이번 판례가 명시적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 나왔으니까 중요해 이거는. 이런 판시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107조까지 107조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 표대 추인 안 되고 107조 단서도 적용 안 된다는 게 처음 나왔죠 이제. 하여튼 유효할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든 유효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2번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강행 규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만 강행 유추 적용, 그게 키워드죠. 유추 적용. 유추 적용돼서 가중된 정족수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 결의 없이 했다? 그것도 절대 무효예요. 그죠? 따라서 비진의 의사표현 표대 안 된다. 그죠? 적용 또는 유추 적용 다. 그죠? 그래서 요걸 위반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 그게 처음 나온 거다. 사실관계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뭐 반대해놨으니까 107조 표현대에 적용될 수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유추 적용돼도 적용될 수 있다 틀렸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놓으면 될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판결 요지 읽고 예상 문제에서 한번 쭉쭉 그러니까 2번 스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쭉쭉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체크를 하게 어디가 틀렸는지만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확가적 됐고 이제 사회적 타당성 103조 104조죠 103조 104조 여기 103, 104.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에서 거기 5번 행정청의 허가 등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유인계약이 반사회적 성질을 띠고 있다. 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뭐 103조 위반이 그것도 2016년 판례죠. 그러니까 뭐 저기 103조 반하는 것들이 103조 위반이다. 그죠? 그럼 이건 법률행위의 내용이 위반인 경우,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은 아니더라도 이제 강조돼. 그죠? 강조돼. 그래서 강제를 하거나 사회적 질서 위반인 조건을 결부하거나 대가를 결부하거나 이러면 다 무효죠. 그렇지만은, 저기 수단, 그러니까는 부적법한 수단을 쓴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법률행위 내용에 103조 위반되거나 그건 아니더라도 강조돼 강제 조건 대가가 결부돼도 103조 위반이다. 그러나 부적법한 수단만 수단을 써가지고 법률행위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때 이거는 50시대 때 그죠? 50시대 때 그래서 협박해가지고 강박해가지고 화해계약하고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보고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에 걸리는 거예요. 조건에. 그래서 쭉 읽어보고 그 줄침감 보고서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수의민이 허가를 얻기 위해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사에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 공여 등 로비를 하는 자금이 보수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특별한 특사 우리 그 판례 보면 맨날 특사 그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유인계약은 반사회적인 조건이 결부됐다. 조건이요. 그 다음에 동계불법은 내용에 들어가요. 동계불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동계불법 내용보다 동계불법 동기가 불법이다. 이거 그러니까 법률행위 내용 이렇게 돼서 강조돼 출산한데요. 동기가 불법은 103조에 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동계불법이 아니라 조건이 결부예요. 조건. 혹시 이렇게 동계불법으로 가지 말고요. 이건 조건의 불법이다. 따라서 보고 예상 문제 그건 따라서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무효란데 보고 그다음에 6번
예, 6번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많겠죠. 작년 그러니까는 2015년도 뭐 가장 유명한 판례 중에 하나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판례로 나와가지고 한번 그 목차 위족 정도 외우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령으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선택형으로 나올 테니까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선량풍수 기타 해서 위배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 그죠? 그건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선풍사실에 위반돼 무효하는 판단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시죠. 103, 104 다. 그죠? 103, 104 다 법률행위시죠. 법률행위시. 예, 판단한다. 그건 일반론이고, 그 다음에 종래에 이루어진 보수약정. 종래는 성공보수약정 유효했잖아요. 이 판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103조 반에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급. 그렇지만 이 판결 선고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네 가지 쟁점. 예, 그래서 그 판결 요지도 그대로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성공보수약정을 쭉 읽고 줄친 부분, 선풍사실이 위반된 것을 평가할 수 있다. 2번,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3번에서 또 쭉 내려가서 종래에 이루어진 성공보수약정이 103조에 바로 무효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4번에서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의 보수약정이 선풍사실 위반이라고 평가된 이상 향후에서 붙여놓고 향후 거의 출제해서 향후 성공보수약정의 체결 이거는 103조 위반이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예상문제 첫째 성공보수약정 다음 페이지 그냥 반대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낼 수밖에 없을 테니까 선풍사실 위반은 평가될 수 없다. 틀렸고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이게 103조의 문의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판단할 때까지 재반 아니죠. 법률의 행위시만 하지 나중에 소재기에서 판단식 할 때까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시부터 나중에 소재기를 해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사유는 고려를 안 해요. 법률 행위시까지만 고려를 하지 그 이후 사유는 고려를 안 한다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4조도 그렇잖아요. 104조도 불공정 법률 행위냐 법률 행위시만 고려하지 그 이후의 사유는 고려를 안 해요. 딱 그때만. 이때가 불공정이나 103조 반환 무효고 그 뒤의 사유로 인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다음 저기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126조 표현 대리에 그 정당한 이유 판단할 때도 대리행위시란 말이에요. 대리행위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리행위시만 딱 판단하지 그 이후의 사유는 고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3번 종래에 이루어진 성공보수약정 향후 성공보수약정 체결된다는 103조 위반 틀렸죠. 종래에 이루어진 건 무효가 아니라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거는 선택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체크.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2016년 판례인데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 상대 실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무효다. 이렇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밑에 사실관계를 보고 한번 해봅시다. 그 사실관계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판례죠. 이것도 최근 판례죠. 2016년 판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갑이 이제 소유자고 여기서 이제 뭐 을이 뭐 대리인은 아니더라도 그 공매 담당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는 공매 업무를 하는 자고 그래서 이제 병이 얘한테 야 너 이걸 팔아라. 그래서 이제 배임행위를 교사했죠. 배임을 교사해가지고 서로 매매가 성립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배임을 교사해서 매매했던 무효, 이건 103조에 반해서 무효다. 그죠? 반해서 무효. 어쨌든 매매를 해서 병한테 등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병이 누구한테 이제 갑이나 을한테 이제 해가지고 자기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그냥 물청을 했겠죠. 소유권에 그냥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를 했겠죠. 그럼 뭐 213조 본문에서 첫째 요건사실이 병 소유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얘가 이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가 유효해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이 매매가 103조 반에서 무효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갑과 을이. 당연히 이건 무효는 절대 무효라고 그랬죠. 103주의까지는 절대 무효니까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계약 당사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이 가능하다고 나온 최초의 판례 이것도.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그 사실관계를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사실관계 이건 사실관계로 이건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례가 본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갑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서 공매 업무를 담당하던 병에게 사례금의 교불 약속인 부정청탁. 아유, 갑을 병이 바뀌었구나. 얘를 병이라고 하고 얘를 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얘를 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을에서 갑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해서 거기 주어졌으니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병은 갑과 공모해서 점포 공매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방을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때 원고 갑이 병의 배임행위 스스로 조장 적극가담 부동산 매수했으므로 부동산 매 반세 질서 무효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요. 이거는 103조에 반해서 무효다. 그죠? 스스로 배임행위 교사 유도 이렇게 했어도 배임행위 무효라는 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이때 원고갑이 피고을에 대해서 점포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또 피고을이 원고갑 점포에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갑이 피고을은 점포인 무단점유자에 불과. 왜냐하면 이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으니까요. 무단점유에 불과해서 무효주장을 못한다 한 사안에서 판례는 뭐라고 그랬냐면 반사회적 범죄는 절대적 무효다. 그죠? 절대적 무효라는 거 여기까지요. 그죠? 절대적 무효다. 그 때문에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청구 기각을 했다는 것. 그죠? 그래서 예상 문제, 거기는 뭐 반대로 해놨으니까, 뱀의 유인교사했다, 무효로 될 수 있다고.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것도 중요한 판례. 이런 것들은 아주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바로. 그 다음에, 거기 8번.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양수인 A가 공소양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중매매 어떻게 돼요? 단순히 제1매매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배임에 적극 가담해야 된다. 플러스 요게 하나가 더 요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 번째 줄이요. 이거 이중매매에 대해서 거기에 세 번째 줄로 줄친 부분이요. 이렇게 양도 의무 위반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는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는 무효가 아니고, 거기 밑에 공소행위에서 반해 상대방의 그런 무효의 제재, 그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가 의도한, 그 다음에 그 키워드로 외우면 되겠죠. 권리 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할 만한 책임 기속, 그런 것들은 좀 외워놓으세요. 좌절을 정당할 만한 책임 기속이 있어야 된다. 그 배임의 적극 가담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다는 거, 그죠? 따라서 거기 의미는 거기 세 번째 줄, 그러니까 그 배임행위의 의무 위반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는 정도,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죠? 단순히 제1매매라는 걸로는 안 되고 배임에 적극 가담하는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그죠? 그 두 가지가 편시가 현재 병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쓰면 돼요. 배임에 적극 가담, 즉 해가지고 권리 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할 만한 사례형이 나왔을 때는요, 그런 기속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번 또 불공정 법률의 판단한 시, 또 법률행위 시라고 그랬죠? 법률행위 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의 외부적 환경의 급급한 변화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 이렇게 되면 사후는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다고 그랬죠? 법률행위 시 불공정행위가 아니면 사후에 아무리 불공정이 돼도 불공정이 아닌 게 돼요. 그죠? 법률행위 시 기준 알았죠? 그런 게 많다고 그랬죠? 103조도 그렇고 104조도 그렇고 126조 표현돼.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는 사후는 그 이유권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도 그냥 목차 정도로만 보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화가적사. 그래서 최근 판례들.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 뭐 지금 13, 16인데, 16년 판례 15, 16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 판례는. 근데 이제 거기서 당연한 거를 확인하는 판례들이 도 있지만 지금처럼 중요하다고 한 거요. 이렇게 새로 나왔고 처음 나온 판시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왼쪽 7번 같은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의사표시에서는 주로 이제 108조가 많죠. 108조, 그죠? 나머지는 109, 110에서는 뭐 중요한 건 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에서 또 뭐 최근 중요한 판례 나온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다 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13년 판례들은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확인만 해보세요. 그래서 10번에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계획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임차인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럼 이 등기는 뭐죠? 그 전세권 설정 계약의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그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라고 했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면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고, 그 다음에 임대차 쪽으로 가서 임대차 쪽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강의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건 유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그거 잘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고서 통정허위 표시 쪽인지, 그러니까는 하여튼 일행의 기준은 임차보증금 반환 담보할 목적으로 허위로 했다 이런 말 나오면은 통정허위 표시고, 임차보증인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이거는 유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사실관계를 한번 봐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사실관계에서 갑이 의뢰 임차보증 담보의 통정허위 표시 의뢰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병의 이런 사정을 알면서 의뢰 채권 담보에서 전세권에서 전세권부 저당권, 이것도 뒤에 전세권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거죠. 전세권부 저당권 했고, 그 후 정의 병의 전세권 설정 등기 가압류를 했다. 그러면은 갑을 병정 이렇게까지 나간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임대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108조에 반해서 무효잖아요. 그죠? 1항에서 무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세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자고, 여기에 가압류권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요거는 무효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악이, 선이, 악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여러분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럼 얘는 당연히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니죠. 악이니까. 그렇지만 얘는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되죠. 이런 건 상대적 효력으로 판단하는 거죠. 선이니까 이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08조 2항의 선이니까 당연히 되죠. 그럼 얘는 108조 2항의 선이 제3자가 아니라 얘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니까는 얘는 승계취득이에요. 승계취득. 승계취득으로서 당연히 유효하게 취득하죠. 유효하다. 108조 2항 때문에 악이니까 선이 제3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승계취득. 이건 무슨 이론? 요게 엄폐물 이론이죠. 여기서 유효하면은 얘는 악이더라도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래서 이게 엄폐물 이론으로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안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걸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 사실관계 그렇게 해서 쭉 보고, 그래서 그 3번에 본판례음 이건 책에 있는 것들인데 1번 제3자가 악이고 전득한 제3자가 선일 때 전득자는 108조에서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고, 2번 제3자가 선이고 그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일 때는 제3자는 108조에 완전 소유권 취득, 전득자는 제3자 간의 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걸 엄폐물 이론. 정확히 이게 엄폐물 이론이에요. 지을게. 그래서 이건 108조의 선의 제3자로 취득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예, 그래서 예상 문제 한번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놓고, 이건 다 아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최근 판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2003년, 13년 판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른쪽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채권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이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채권자가 통정허위 표시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죠. 그래서 예컨대 갑이 뭐 임대인이고 우리 임차인, 그래서 제가 이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를 했다. 채권 양도 순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의뢰 채권자인 정의, 의뢰 채권자 정의, 을이 갖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여기를 이제 압류 전부를 받은 거죠. 압류 전부.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미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압류 전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 번째 이게 108조 1항에 그래서 무효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는 게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통정허위 표시 제3자는 원래 뭐예요?
통장표시를 기초로 실세법, 실질적으로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데, 이거는 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해서 새롭게 실질적으로 법률관계 맺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인정을 하는 판례란 말이에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이한 판례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안 돼요. 그러면은 틀리기가 쉬우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이거는 적극 이렇게 한 번만 그 판결 요즘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됐다. 이미 양수인의 채권자 임차보증금 채권에 나중에 압류 추심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피시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세법이다. 이렇게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그죠? 약간 압류 전부나 추심이나 상관없죠. 이거는. 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것도 뭐 책에 그대로 있는 건데, 거기에 있던 자본시장 법률에 따라서 거래소가 거래한 자본 금융 투자 상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 거래에도 109조 이항 적용돼. 109조는 모든 사법상 법률관계 다 적용된다고 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이제 두 번째 게 중요하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냐? 그때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착오 취소의 요건이 뭐예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있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을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용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 세 번째 중과실, 그죠? 중과실이 없을 거. 근데 이 중과실에 빠졌는데, 지금처럼 상대방이, 그죠? 알고 이용했다. 이건 뭐 당연히 알고 이용했으면 중과실이 없다고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래서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중과실로 빠진 거예요. 이래도 중과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알고 이용을 당했거나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중과실이 빠졌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다 중과실을 부정한다는 것. 그렇죠? 이거는 사례 풀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요 정도니까 여기서는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건 뭐 당연한 이론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넘어가고 차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 다음 페이지 2014년 문제로서 거기서 재산적거래 신해측상 고지 의무를 부담한,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유명한. 그래서 판결 요지를 보면 원칙적으로 거래관계에서 계약 당사 일방이 첫째,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러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져. 어떤 고지를 받았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 명백하다. 그랬을 때는 신의식상 고지 의무가 있고, 그거를 고지를 안 했으면 뭐예요? 부작위한 기망이 되는 거죠. 부작위한 기망. 그래서 고지 의무가 있다. 고지하지 않아 부작위한 기망 했고, 그래 사기 취소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예외, 여기는 예외적인 판례가 설치된 거죠. 2014년 판례에서. 다만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점 1. 두 번째,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점 3. 거래 가능성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개죠. 이미, 확인, 예상. 그죠? 이랬을 때는 고지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거는 부작위한 기망이 인정되지 않겠죠. 사기 취소 못한다는 뜻이죠. 원칙 예외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갑법인이 을법인의 필리핀 병관리청의 토지 임차권을 양도받은 후 이 토지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 분양 그러니까 관련하여 정주시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래서 무가 정회사의 갑법인 대출금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법인의 임차권 박탈 위험이 될 등에 관한 매매계획 체결관에 정해서 신의성사 요구된 고지율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이미 알고 있거나 그 줄쳐놓은 게 점 1. 이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실을 임차권 양도, 임차권 박탈 위험을 이미 알고 있다는, 고지의무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간단히 보고요. 예상 문제는 뭐 거기 줄친 대로 이미 알고 있으면 고지의무가 없죠.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거기서 14번 그래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건 판례. 그러니까 매도인은 될 수 있으면 높은 가격, 매수인은 낮은 가격으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는 거기서 서로 그렇게 되니까 사적 자치원 지상 서로 낮은 가격에 사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수인이 목적물 시가를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산정한 평가를 가격자료로 제출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평가액이 시가에 적정하게 상당한 것인지 살펴볼 신의직상 의무가 있는지, 근데 감정평가를 했다고 해서 적정한 가격인지 살펴볼 의무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에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선택형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니까요. 2014년 판례로서. 그래서 거기 판결 요지에서요. 거기 쭉, 그러니까 첫째 줄 보면 거래에서 매수인은 영가로 구입할 것 희망하고 매도인은 고가로 처분할 것 희망한다. 따라서,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담해 고지해야 될 신의칙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기서 매수인 목적물 시가를 묵비 고지하지 않거나 낮은 가격에서 고지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예,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감정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 밑에 줄친 부분 매수인 평가의 시가에서 적정 가격 상당히 살펴볼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유매각자산도 마찬가지고 예상문제 한번 보고, 이건 또 선택형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체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대리. 예, 그럼 대리인데 대리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